안녕하세요. 강사입니다. 그 7주차 7강 지금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만에 제주에 올라가네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도 빨리 올려달라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 8주차 같은 경우에는 수업 전날 화요일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게 그래야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세 번째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제 수업 진도 같은 부분은 제가 결정하는 부분인데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이래저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누가 선생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정당과 선거를 어떻게 보면 제가 2014년부터 한양대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2014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했던 강의가 바로 정당과 선거였거든요. 아니구나. 그때는 저 정치 권력과 리더십이었구나. 그러니까 한 2018년부터 제가 정당과 선거를 맡아서 쭉 진행을 했고 계속 평가는 좋았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강의일 때는 그게 평가가 좋은데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갖는 불만이나 기대치들이 많네요.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학과장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 정의 그러면 뭐 다음 학기부터는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학과장님이 뭐 불편한 점이 있으면 뭐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그렇게 하면 이제 제 시간에는 강의가 올라가니까 아마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줌을 쓰면 저도 편합니다. 그러니까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하면 저도 편한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줌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오후에 그냥 한 오후 시간 비워놨다가 그 시간대 어차피 강의하는 거니까 그 시간에 3시간 동안 이 자료 띄워놓고 제가 그냥 설명드리면 돼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은 오후 시간대 딱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노트북이 있고 다 뭐 아이패드가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핸드폰으로 봐야 됩니다. 그 시간대 밖에 나와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핸드폰으로 보는데 이 스크립트 자료가 보이시겠습니까? 글자가? 그냥 소리만 듣게 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면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면 바로 조회를 해요. 조회하는 시간대가 보통 새벽이더라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일과 마치고 나서 새벽에 이걸 보시는데 그러면 컴퓨터 같은 거나 PC방에서라도 보시겠죠. 근데 낮에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강의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녹화를 하는 거거든요. 제 편하자고 녹화하는 거 아니고 낮에 실시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죽이나 하면 줌으로라도 해서 실시간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이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학과장님이. 대체로 지금 누가 민원을 제기하는지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대충 감이 오는 사람도 있고 알 것 같은데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민원 제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민원 제기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강의를 듣다가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형식적인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민원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라는 게 그 전에 제가 연락처를 안 알려드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강사하고 한번 얘기라도 해보고 강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고 나서 학교에 민원 제기하시는 게 절차적으로 맞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나이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나이가 지금 뭐 40대 중반인데, 그 학교에서 이런 얘기 듣는 게 참 당혹스럽습니다. 제 신분이 그렇게 안정적인 신분도 아니고, 제가 정교수나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월급을 몇백씩이나 받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평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과제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땐 저한테 바로 말씀을 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과제가 너무 적다. 양을 좀 늘려달라. 그럼 제가 얼마든지 과제 양을 늘려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쪽지 시험 치는 것도, 매주, 그, 리포트 내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형식적인 것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점을 좀 양해를 좀 해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강의를 안 들으시면 됩니다. 제 이름으로 된 거 수강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수강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자꾸 악성 민원을 넣는 게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 예상으로는 제가 그렇게 여기 오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길어봤자 이제 내년 정도일 텐데,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번 7주차부터 사실은 대학원은, 그러니까 20명 이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면 강의를 하거든요, 오프라인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과목이 60명짜리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계속 해야 되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면 강의가 하고 싶습니다. 오프라인 강의 하는 게 편하니까, 제 입장에서도. 또 그러고 싶고, 그게 정상이고. 누군들 이렇게 그 모니터 보면서 아무도 없는데 앞에 모니터만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하여튼 이제 학생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막 강사들도 힘들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학생은 돈을 내고 지금 수업 듣는 입장이고, 강사는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입장이니까, 야, 그래도 똑같이 힘든데 학생보다 강사가 그래도 돈 벌면서 하셨냐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20대 초반이고 저는 지금 40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늙었어요, 제가. 그래서 힘들다.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잘 접점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민원 내면 민원 넣는 거고, 한 소리 들으면 듣는 거고,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이렇게 다 계산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특별히 민원 넣으신 분들을 미워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쉽다.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건 좋을 텐데 왜 자꾸 학교에다가 자꾸 편지를 보내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여러분의 권리니까 존중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대충 짐작은 하지만 확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불이익을 준다거나, 저 그렇게 쪼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강의 듣고 그 리포트 열심히 쓰시고 그러시면 다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설사 제가 누군지 안다고 하더라도 제 양심과 그 명예에 기반을 둬서 저는 채점을 그런 식으로 양아치처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 7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저희가 요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5주차는 추석 연휴라서 건너뛰었고 휴강이고, 그 다음에 6주차는 지금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6강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 1, 2, 3부작입니다. 근데 3부작인데 영상은 2개예요. 이게 이제 1, 2부가 합쳐져 있어가지고 영국의 의회 제도 관련한 건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내용을 보다 보면. 그래서 이걸 좀 보시고, 이걸 이제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의 감상까지 더해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하는 날짜는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죠. 학기 초에. 모든 리포트는 학기 말 가장 마지막 그 시즌쯤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 날짜는 제가 학기 말 되면 다시 말씀드릴 거고,
좀 늦게 낸다고 안 받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채점하는 기간 직전에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 일정은, 제출 일정은 제가 다시 공지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마 JT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영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JTBC가 사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틀은 건데,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리긴 하는데, 만에 하나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걸려서 영상이 삭제되거나 블라인드 처리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일일이 이메일로 보내드려야 되니까, 만약에 영상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6강의 다큐멘터리 영상 2개가 안 보인다 그러면 저한테 바로 피드백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드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단체로. 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7주차 강의까지의 이제 그 PPT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7주차 강의 업로드가 끝나면 그 블랙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PPT 자료들은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굳이 필기 같은 거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거.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선거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다뤘었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자유평등 참여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선거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현대 정치는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존립을 하고 있으며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는 여러분도 뭐 투표해 보신 분이 계실 텐데,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요,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4년이나 5년에 한 번 딱 선거할 때쯤 되면 여러분이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해서 주인 대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딱 표만 받아가고 나머지는 그냥 완전 머슴 취급을 해요.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들을.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다른 국가들도 뭐 다르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아쉬울 때 와서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그때만 주권을 행사하는 주권자로서의 어떤 권력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 같으면 4년에 한 번, 대통령 선거 같으면 5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따라서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는, 투표에 참여는 곧 가장 근본적인 정치 참여의 한 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가장 직접적이고 또 합법적인 정치 참여죠. 그 외에 이제 불법적이고 간접적인 정치 참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시위, 데모, 촛불 집회. 촛불 집회는 신고하고 평화적으로 하면 불법은 아닌데, 이제 정형적인 어떤 이런 상식, 절차적인 게 아니라 이제 절차가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위의 한 종류일 뿐이니까 제가 이제 일단 그쪽에 같이 묶어놨습니다. 사실 선거 투표하는 거하고 시위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라는 것이고요. 정치 참여의 여러 가지 유형에도 불구하고 선거 참여, 그러니까 선거 참여는 단순히 투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정당에 가입한다든지 선거운동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요즘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대의 지지자를 이제 지지자임을 내세우면서 여러 뭐 쉴드 치고 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조국 법무부 장관, 당신은 온 국민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면서 막 달랑 36일 법무부 장관 한 양반을 무슨 국민적인 영웅처럼 떠받들질 않나. 하여튼 뭐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참여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적인 무력 시위 등도 정치 참여의 한 유형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폭력 시위도 정치 참여 유형은 맞아요. 불법이긴 하지만. 가장 불행한 것은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정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동원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흘인가 나흘 전에 있었던 북한의 그 열병식, 거기 보면 일반 국민들도, 일반 북한 주민들도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국기 흔들고 이러거든요. 이게 원해서 오셨겠냐고요. 다 차려입고, 남자는 양복, 여자는 한복, 이렇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와 이러면서 이제 손 흔드는 게, 본인들이 그 새벽 시간에 원해서 나오셨겠어요? 끌려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런 정치 참여는 이제 비자발적 정치 참여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정치 참여는 정치 참여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행사에 나와서 이제 손 흔들면서 지지를 표하는 것도 정치 참여이기는 하니까. 여튼 그 개인의 정치 참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로서, 선거는 바로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합법적인 수단이라는 거. 합법적인 수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합법이라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거 참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못한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며, 그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체한테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뭐 대의원 몇 명한테 투표권을 준다든지, 그래서 그 대의원 몇 명을 선발하고 그 각 지에 이제 대의원들이 다 이 중앙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그게 이제 체육관 선거 같은 거죠. 아마 중국은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을 텐데요. 한국도 80년대 초반, 70년대 말에는 그런 식으로 체육관 선거를 했고, 그건 그 대의원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반대를 찍는지 누가 찬성을 찍는지 감시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축이 돼가지고 그냥 찬성을 찍어요. 그냥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죠. 사람들을 압박을 하는 거니까.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 그 특정 주에는,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그 지역구를 이상하게 조정을 해놔가지고, 특정 지금 메이저 정당인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싱가포르 같은 거 예를 들면, 이게 아주 간단하게 실제로는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건데, 그 일단 특정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화교들이 많이 살아요. 지금 싱가포르의 주 지배층은 화교들입니다. 중국계.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정치권의 주 어떤 그 메이저층도 중국계인 화교층입니다. 근데 원래 싱가포르이 중국 화교가 세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싱가포르도 이제 뭐 말레이시아계나 다른 외국계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화교들 중에서도 정치를 너무 독단적으로 한다, 너무 장기적으로 집권한다, 이래서 이제 개혁을 좀 해보자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출마를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지역구를 임의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화교들이 많은 쪽에다 꽂아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선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낙선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거 참여를 제한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점은 선거제도와 투표 결과의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도 이렇게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투표 결과도 개표를 하기도 전에 미리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형상 법과 제도적으로 선거제도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민과 야당의 정치 참여와 선거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권위주의 국가라고 불리는 거죠. 일부 제3세계 권위주의 국가들에서는 비례대표제의 법규를 교묘히 왜곡해서 여당의 지속적인 집권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제를 손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규정을 자기들 유리하게 짜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특정 직종이나 특정 계층이 비례대표가 되도록 만든다든지, 또는 비례대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권 여당의 어떤 그 심사나 공천이나 또는 집권 여당 관련 그 다른 단체의 어떤 그 추천이나 이런 걸 받도록 하게 한다든지, 뭐 다양한 기법이 존재합니다. 여기도.
전체주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거는 당과 정부가 오로지 한 정당의 후보만을 공천해서 치러지는 비경쟁적인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찬반 투표죠. 선거의 본원적 기능과는 거리가 먼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그냥 요식행위죠, 어떻게 보면. 누굴 뽑는 선거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의 구분과 기능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볼 거는 이제 2강 선거의 구분, 2강이 아니고 2장 선거의 구분과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이제 본 와중에 그 문제가 좀 발생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6강 관련해 가지고 감상문 리포트 작성 안내를 하고, 6강에 여러분들이 이제 감상을 하게 될 다큐멘터리 2편을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데 지금은 삭제된 상태인데 올렸는데, 이게 이제 저작권 걸려서 차단이 돼버렸어요, 자동으로. 영상 자체가. 그래서 아무도 영상을 볼 수 없는 상태가 지금 돼서, 일단은 유튜브 이 채널에 올리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올리면 무조건 차단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삭제를 했고, 이 두 개의 영상을 지금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공개를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일단 플랜 B는 이제 지금 블랙보드에 이렇게 지금 블랙보드 상에 업로드가 되는지, 저희 블랙보드에 저희 수업 폼에 지금 제가 업로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보드 상에서 업로드가 되면 다행이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 만에 하나 블랙보드 상에서도 이게 용량이 너무 커서 업로드가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제가 이제 별도의 클라우드, 예를 들어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데다가 넣어놓고, 그 구글 계정에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려 가지고 여러분이 들어와서 그 영상을 이제 다운받아서 각자 보시는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네이버 뭐냐 네이버 클라우드든 구글 클라우드든 간에 하여튼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그런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요강의 다큐 관련해서는 제가 좀 이따 확정이 되면, 이게 이제 이게 어떻게 업로드가 확인돼 가지고 확정이 되면 다시 안내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좀 그러네요. 예상을 못한 건 아닌데 이렇게 바로 짤 없이 그냥 잘라버릴 줄은 몰랐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선거의 구분과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거시적 차원에서 선거제도는 선거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규정에 명시된 일련의 규칙과 절차, 그리고 선거의 진행 과정을 총칭합니다. 그 선거 및 선거제도의 기능과 구분은 선거의 기본 원칙이나 목적, 그리고 기능성과 진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선거의 기본 원칙을 보면, 첫 번째 이제 제한 선거, 그리고 보통 선거가 있는데요.
미쳐버리겠네 진짜. 그 조금 전까지 마이크가 빠져 있었어요. 한 5분 정도. 제가 이게 영상 확인한다고 마이크를 빼놨었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5분을 이게 좀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에, 다시 5분 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 다큐 영상을 블랙보드에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안 된다고 저작권 문제로 잘랐는 바람에 블랙보드에 올려놨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아마 바로 보시는 건 안 될 테고 이쪽을 누르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보시고 감상문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안내 영상은 제가 조금 이따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쯤에서 이런 설명 드리고 뒤로 넘어갔었는데, 분명히 오디오가 마이크가 연결 안 됐으니까 오디오가 소리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편집이 좀 힘들어가지고 영상이 이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양해해 주시고요. 거시적 차원에서 선거제도는 선거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규정에 명시된 일련의 규칙과 절차, 그리고 선거의 진행 과정을 총칭하는 것을 뜻합니다. 선거 및 선거제도의 기능과 구분은 선거의 기본 원칙이나 목적, 그리고 기능성과 진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선거의 기본 원칙, 선거의 기본 원칙은 이제 제한선거와 보통선거라는 게 형식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선거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국민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모두가 선거권을 갖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조건 다 안 봅니다. 보통선거는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 인종, 성별, 교육 수준 등에 관계없이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 나이, 연령, 그 다음에 국적, 그 다음에 정신적인 판단 능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온전한지 아닌지, 이 정도만 갖추게 되면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재 한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제도는 대부분 보통선거제도고요. 이에 반면 이제 제한선거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정해진 특정한 자격 기준이 부여되는 선거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1946년 독립 이전의 필리핀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식민지였죠. 이때는 재산의 유무,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읽기와 쓰기 능력이 있는지, 공직 경험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남녀의 성별 차이 등에 따라서 선거권이 제한됐습니다.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처음으로 부여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소극적인 제한이 있는데요. 뭐냐면 정신적인 장애인, 그 다음에 무능력자 등 금치산자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권이 이제 없습니다. 자기네 나라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조건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재산이나 납세, 교육 등에 따른 자격 기준을 별도로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줘라 마라 라고 이제 법에 정하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이제 조건 부여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다 제한 선거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대칭 개념이 이제 불평등 선거와 평등 선거가 있습니다. 평등 선거라는 것은 각각의 선거인이 평등하게 한 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제도를 평등 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등 선거는 표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한다는 의미고요. 또 평등 선거는 모든 투표자에게 동등한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표를 이제 갖는 거죠. 이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대부분 평등 선거를 지향하지만
IMF, 유럽의회 등과 같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인구 기준 혹은 경제적 지분에 따라서 그 대표 한 사람이 갖는 표의 숫자나 표의 가치가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유럽의회에서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뭐 지금은 빠져나갔지만 이런 나라들이 기여하는 기여분이 클 거잖아요. 분명히 재정적인 기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여분이 클 텐데, 예를 들면 독일이라고 합시다. 그 유럽의 금고지기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의 그 한 표하고 그 뭐 베네룩스, 그러니까 룩셈부르크의 한 표가 동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전부 다 참여하는 유엔에서는 각각의 주권자 한 표, 주권 국가 한 표 한 표가 동등할 수 있는데, 유럽의회에서 독일이 유럽의회에 부담하는 것 또는 이제 유럽의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일이 제공하는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크다면, 소위 말해서 이거는 이제 그 일반 회사에서 이사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주주총회. 그러니까 주식이 지분이 더 많은 국가가 더 많은 표를 갖고 더 많은 발언권을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불평등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인 경우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불평등 선거는 특정 기준에 입각해서 한 표의 가치가 서로 다르거나 선거권이 불평등하게 주어지는 선거제도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선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대표를 뽑는 뭐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선거 대 직접 선거가 있습니다. 그 직접 선거라는 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말합니다. 간접 선거에 의해서 국민의 의사와 결정이 중간 선거인에 의해서 왜곡되는 현상을 피하고자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간접 선거는 뭐냐면 미국처럼 국민들은 이제 정당이나 투표하고 그 정당이나 이제 그 대통령에게 투표하고 그렇게 이제 취합된 그 결과들, 간접적인 지지 결과들이 대의원들한테 전달돼서 그 대의원들이 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간접 선거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 꼭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국민들 전체가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선호한 현상에 대해서 대의원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반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왜곡되는 거죠. 근데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그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존재하고, 보통 이게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이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직접 선거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제 차선의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 선거인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직접 선거를 해도 상관은 없고요. 이 선거인단 제도 자체가 미국에서는 특히나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 의지를 국민들의 여론에 이런 거를 반영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약간은 나와요. 약간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흔히 이제 간접 선거는 미국 등과 같이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들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의 경우 과거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정권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이 됐었고요. 그 다음 개념이 이제 공개선거와 비밀선거 개념이 있습니다. 그 공개선거는 투표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투표하는 선거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딱 보는데 동그라미냐 X냐 둘 중에 하나를 찍으라, 뭐 이런 압력을 받는 거죠. 반면 비밀투표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그 투표자의 선택을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하는 선거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만약에 공개가 된다 그러면 뭐 나를 안 찍은 사람들, 당선자 입장에서는 야 쟤하고 쟤가 나를 안 찍었어? 이렇게 바로 이제 2차적인 가해나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 비밀투표 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선거제도는 제한선거로부터 보통선거, 불평등선거로부터 평등선거, 그리고 간접선거로부터 직접선거, 공개선거로부터 비밀선거로 발전해 왔습니다. 선거의 기능. 자, 선거의 기능. 선거는 정치 과정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합니다. 선거의 기능은 선거 제도에 의해서 조건 지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첫 번째 선거의 기능이 뭐냐면 민주적인 경쟁 선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가 민주적인 경쟁 선거일 경우에 갖게 되는 이제 그 선천적인 기능을 말하는 건데, 첫 번째 이제 그 상향 기능이 있습니다. 바텀업 펑션이라고 해서 유권자는 경쟁하는 정치 엘리트들의 논리와 프로그램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이제 공약이죠. 공약 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존재고,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그 사회적인 선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시각에서 상향 기능이라는 측면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표성을 부여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대표의 선출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평가와 선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이전 정부의 이제 정부와 정책을 평가하고 선택을 합니다. 이전 정부가 뭔가 잘못했다면, 이전 정부를 구성하는 정당이 잘못했다면 다음번 선거에서는 다른 정당을 선택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보통 이런 걸 이제 정권 교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정부의 구성이 있습니다. 그 선거를 통해서 누가 정부를 구성하고 통치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의 결정이 있는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는 정부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특정 정치 집단의 공약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탈원전 공약이 그렇게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설문조사 해보면 탈원전 하지 말자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실제로 고리원전 2018년도에 고리원전 닫을까 말까 뭐 이런 논쟁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뭐 하여튼 그런 걸 내세웠을 때 선택을 받았다면 그 정책도 선택을 받은 것처럼 보통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향 기능, 탑다운 기능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바텀업 기능, 탑다운 기능이라고 해놓은 것 자체가 이게 약간은 좀 그 개념을 갖다가 이제 없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없는 개념을 만들어서 특정한 학자가 자기의 어떤 그 학설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기교 차원에서 지어놨다는 이 인상을 지울 수가 없대요. 왜냐면 탑다운이나 바텀업이 보통 이런 데서 쓰여지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고유 명사도 아니고 그냥 통상적으로 쓰여지는 용어다 보니까 굳이 이런 용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능을 설명한다는 거는 이거를 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제 의지가, 이런 기능을, 이런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이 기능을 설명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그 의지가 좀 강하게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여튼 뭐 탑다운 기능이 있는데, 선거는 통치 엘리트의 권력과 권위를 정당화하고 강화해주는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상향 기능, 바텀업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영향이나 어떤 그 결정을 줘서 구성된다는 얘기고, 이 탑다운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형식적으로는 좀 더 읽고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정통성 부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거.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정부는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은 합법 정부야 라는 걸 대외에 공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트 강화. 선거는 최소한의 시간과 재원을 통하여 국민을 동원하고 통치 엘리트 권력과 권위를 효율적으로 강화하는 어떤 기능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건 어떤 선거를 볼 수 있냐면, 이제 최근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4.15 총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재신임을 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권력을 강화했다, 다시 선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정치를 하는 지도자층이 있고, 그러니까 소위 위에서 노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선거라는 어떤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의 정치가 니들이 다 지지해주는 안정적인 정치다라는 거를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어떤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향 기능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다음 갖고 있는 선거의 기능이 이제 교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엘리트는 유권자의 수요에 응함으로써 권위를 획득하고, 유권자는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을 하는 대신 엘리트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한다는 논리에 따라 선거는 정부의 권위를 확립해주는 동시에 그 권위가 남용되는 것을 견제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의 어떤 대표성을 인정해 줄 테니까 니네는 우리 감시를 받아, 이거 우리 지지자층의 감시를 받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서 말했던 탑다운이나 바텀업처럼 도 아니면 뭐가 아니라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이다, 뭐 그런 겁니다. 절충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권자 교육 기능이 있는데, 선거는 엘리트와 유권자에게 정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하면 뭐 되는구나, 또 저런 인간을 뽑았다가는 되게 힘들어지겠구나, 나라가.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이제 재교육을 하고 재인식을 시켜주는, 참교육을 시켜주는 과정이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당에 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선거는 정당의 정책 결정에 유권자의 의지가 반영되는 통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이 계속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는데 유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니네 앞으로 정치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정당에서 공천한 사람들 다 떨어뜨려 버려요. 이러면 국민들의 뜻이 탈원전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겠죠. 뭐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4.15 총선에서 180석을 받았다고 민주당의 탈원전 정책을 국민들이 다 지지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탈원전이란다. 요번에 4월 15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가 정치 공학적으로는 되게 독특한 선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제 선호도, 문재인 지지자층이 압도적으로 민주당 의원을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뽑았거든요. 무조건 민주당 의원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에게 레임덕이 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지역 선거에서 이렇게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나는 게 비정상입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근데 이번에는 마치 지역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재신임 또는 대통령 선거처럼 진행이 됐죠. 2020년 4월 15일 선거가.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되게 독특한 현상이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 이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이분이 정치적으로 은퇴를 하는 시기가 오면 과연 누가 민주당을 뽑아주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2년 뒤면 누가 니네를 선택하겠냐, 이런 두려움도 민주당에게는 고스란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7강 상편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중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